네, 증시 변동성이 확대 속 주목할 만한 11월 키워드 소비에 대해서 저희 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종목별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시장 상황 워낙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요.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네. 제가 뭐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거나 또는 주식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스몰캡이나 어떤 특정 성장 산업들,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전의 어떤 증시의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시장 주도주의 어떤 투자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그 수익률이 안 좋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률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상대적인 시장에서의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기업들마다 다 투자 매력이라는 게 있고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다 꼽아낼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시장에서 주도하는 부분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이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제 주도 산업이나 주도 섹터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번 주 초에 월요일에 있었던 그런 지수의 변동은 저도 지금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공부하고 한지 벌써 뭐 한 15년도 더 지난 것 같지만 처음 보는 정도 수준의 지수 변동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상한가 폭이 원래 15%, 뭐 10%에서 15%로 커지고 그다음에 30%로 늘어나면서 개별 기업들의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수 전체의 변동폭이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뭐 2015년도에 그 상한가 폭이 30%로 넓어진 이후에 지수 변동폭이 예전보다는 커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네.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지수 변동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신경 쓰실 만한 그런 그 여력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아무래도 월요일 날은 사실 공매도 제한이라는 어떤 그런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네. 그 공매도 제한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세를 띌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증시를 9월, 10월 달 증시를 억눌렀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쵸. 어느 정도 긴축 국면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건데 최근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는 완전 좀 이전보다는 좀 달라진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특히 11월 FOMC 결과를 살펴보면 약간은 비둘기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연설하는 거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뭔가 시장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쪽으로 이 방향이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네.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동안 있었던 긴축 구조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경기 둔화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정도 경기 둔화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강력한 긴축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줄어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 둔화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 12월 FOMC 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증시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시장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장주가 다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도체 또는 뭐 2차 전지 또는 이제 바이오 정도까지를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벤트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중소형주들은 이제 주가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11월 달에는 소비라는 키워드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짚어주시면서 중소형주들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해볼지까지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공매도 전격금지라는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월요일 우리 증시에 그 큰 호재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반등을 하면서. 근데 이제 공매도 전격금지에 대해서 이제 월요일에 나오고 우리 시장은 화수목 내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어디까지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은 내년 6월 달까지는 이제 공매도가 제한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거를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는 이전처럼 일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00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만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지 아니면 전면 재개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가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지금 6월 달까지 거의 내년 상반기 6개월, 7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이제 공매도를 제한하게 되는데 일부 이제 시장 형성에 필요한 어떤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다른 이제 해지 투자 수단, 선물 매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미 공매도 잔고가 많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공매도의 주체라고 언급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일단 먼저 대차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식을 먼저 빌려오고 선매도를 함으로써 나중에 주식을 매수해서 이거를 갚는 형태가 되는데 이걸 대차했을 때 주식을 빌려왔을 때 거기에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차 비용이라는 걸 지불하게 되는데 이 대차 비용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매도의 비중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약간은 조금 디테일한 얘기일 수 있지만 2018년도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이후 2021년도 유동성의 어떤 그런 풍부한 유동성 시기를 겪을 때 이제 메자닌 채권들이 많이 발행됐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메자닌 채권들을 발행했을 때 주된 어떤 그런 투자의 주체가 특히 외국계 자금들, 외국계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일수록 보통 이제 그 메자닌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 상응하는 어떤 그런 해칭 수단으로 보통 이제 델타 해칭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그 보통주에 대한 공매도 투자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의도치 않게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공매도 규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선 결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이전까지는 좀 공매도 비중은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이 얘기인 즉슨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이 한번 주가가 이렇게 좀 튀어오르거나 장중에서 이제 상승폭을 키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과거에 이제 한번 낙폭이 커지면 공매도의 어떤 비중이 늘어나면서 낙폭을 더 키우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상승폭이 조금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그런 기업들은 좀 긍정적으로 수급적인 요인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비중이 좀 컸던 기업들 위주로는 수급적으로 좀 우위인 상황이니까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 한번 분석해봤고요. 그럼 다시 일단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11월에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 키워드로 소비를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벤트들이 많긴 하죠, 이제 연말에. 네, 제가 골랐던 이벤트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제가 월초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들 중에서는 사실 지금 어제 오늘 좀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서 그 가우스라는 AI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그 개별 기업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외에 제가 이제 11월 달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소비를 꼽고 싶고요. 네. 왜 소비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소비라는 것이 이제 가게가 소비를 하지만 기업의 매출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이 가게의 소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또 소비이다 보니까 이 소비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리는데 네. 근데 왜 하필 11월에 그 이야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이번 주말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군제를 앞두고 그쵸. 있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이 이제 그 초코과자 먹는 날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군제라고 해서 계속 코로나 이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해마다 온라인 쇼핑이나 그런 쇼핑을 즐기는 어떤 그 구매액 자체가 계속해서 볼륨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좀 정상화되어 있는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어 있는 해가 또 올해이다 보니까 네. 올해 광군제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월 말에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소비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매장 문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서 싸게 파는 TV 같은 가전제품들 사려고 이렇게 오픈런 대기하시는 분들 모습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접해보셨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미국 경기 향방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11월은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1월에 일단 큰 거대한 소비 이벤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그러면 중국의 광군제 요즘은 딱 하루가 아니고 앞뒤로 뭐 2, 3주까지 굉장히 좀 이런 소비 쪽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뭐 수혜 종목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별 브랜드들을 본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좀 선호도 순위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휠라라는 브랜드라든지 또 다른 브랜드는 뭐 MLB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항상 광군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러이러한 브랜드들이 이제 상위권에 있습니다라고 한 1위부터 뭐 한 10위까지 이렇게 순위권들을 계속 발표를 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뭐 현재까지는 그 해당 기업들이 조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비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뭐 분기 실적이나 이런 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뭐 휠라코리아라든지 네. 또는 FNF 같은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가장 좀 성행하고 있는 그런 감성 코퍼레이션 베트남 쪽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대표적인 그런 소비재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광군제 얘기 나오면 원래 예전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상당한 수혜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주신 종목들을 보니까 거의 다 의류 쪽이네요. 네. 이 화장품 쪽은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화장품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섹터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입장이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입장을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겠지만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과거와 지금이 어떤 조금 달라진 행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소비라는 측면도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양극화가 벌어진다라는 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중저가 라인부터 어느 정도 이제 고가 라인까지 그 소비의 어떤 그런 영역을 구분해 본다면 딱 이제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소비는 정말 이제 그 명품으로 분류되는 정말 이제 초고가의 어떤 그런 제품들과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성비를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든지 여타 이제 경쟁 국가와 경쟁 그 브랜드들의 어떤 그런 시장 진입들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금 더 경쟁 우위와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면 이제 약간 의류 쪽에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중국의 광군제와 관련돼서 의료 관련 종목들, 수혜 종목들로 함께 또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좀 둔화된다고 하는데 소비가 그렇게 뭐 줄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놓고 본다면 미국이 소비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소비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루고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 근처의 어떤 그런 은퇴 직전에 있는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앞선 어떤 그런 경기 호황의 수혜를 충분히 누려서 소비를 네.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만 미국 20, 30대라고 해서 우리나라 20, 30
20대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들도 소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합쳐봤을 때 미국의 소비는 그래도 계속 좋았을 때보다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고 그래도 그나마 이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의 급여 수준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비 여력은 좀 결정이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비의 성향이 양극화로 갈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대규모의 할인 행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한참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뭐 고가의 IT 제품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이 과연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소비라는 행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싸게 파는 그런 물건들을 미국 시민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싸게 이제 행사를 할 때 좀 좋은 제품들을 사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그 구매 금액 규모라든지 행사의 전반적인 규모들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엄청 많은 소비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완전 어떤 브랜드는 초대박이 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소비라는 것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 활동이 없었을 때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때 이후로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면서 정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소비들을 많은 분들이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커넥트 웨이브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구 코리아 센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직구 할 때 이제 그런 직구 쇼핑몰을 운영한다라든지 직구 대행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달 말에 있을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점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소비 이벤트들 연결해서 저희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소비라는 키워드 이외에도 좀 이번 달이라든지 연말까지 저희가 봐야 될 만한 키워드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꼽아보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또 하나는 11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엑스포 개최지가 그쵸. 발표가 됩니다. 네. 11월 3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산이 개최지로 결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 이제 경쟁 도시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수도인 이제 리야드가 거론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야드가 만약에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중동 투자 붐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이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정이 거의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에서의 어떤 투자 붐이 야기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사들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주변 기자재 업체들까지도 좀 확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산 엑스포 테마 종목도 소개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네, 경쟁사로도 충분히 또 중동 쪽이 만약 된다면 중동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또 남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투자 전략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2부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저희 오늘 스몰캡과 미드캡에 대해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SK증권의 나승두 연구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5장 힘드시겠지만 투자 전략 잘 세워서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